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방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야당 단독 표결이었는데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이 됐다고 하네요. 저 이거 너무 화나요. 이것도. 이진숙 씨 살아온 인생을 쭉 보니까 약간 법카의 기생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 그럼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 월급은 꼬박꼬박 장관급 월급이 나온다면서요.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 월급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면은 뭐 월급 받는 거고 아니면은 또 내가 맞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나오는 거고.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앞서 있었던 이전의 방통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그만뒀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만두지 않은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속셈일까요, 도대체? 임무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션 클리어죠. 클리어.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그러면 이게 방통위원장을 세워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게 고작 MBC. 그 KBS하고 MBC 방문지 이사 바꾸는 거였던 거예요, 정말로? KBS는 다업할 게 없죠.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술친구라고 하는 박민 사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박민 사장이 보궐 임기를 채운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새 사장으로 임명되는데 다시 한번 임명되면 윤석열 정권 임기 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갈 수 있어요. 사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나랑 제일 가까운 친구가 KBS 사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사들 바꿨다 하더라도 사장 뭐 그냥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사장 뭐 공모를 하든 뭐 하든 그냥 박민 사장으로 가면 되니까 급하지 않은데 MBC는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엔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악착같이 MBC 사람으로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한 이유는 MBC 바꾸라는 뜻이에요. 사장 바꾸라는.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 바꾸고. 거죠, 지금 이거는. MBC 그냥 MBC를 친정권 방송으로 만들면 이제 뭐 사실은 더 건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존하는 방송국 중에 그렇게 망가뜨려도 돼요.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과 비용과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미션 클리어 얘기했지만 그냥 목적이 뭔지 다 세상 원천하가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탄핵안 들어올 거라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자기가 탄핵될 거라는 거 왜 몰랐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MBC는 제가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거든요. 나 탄핵안 들어와도 그냥 나중에 바로 사표 내지 않을 겁니다. 조건 붙이고 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락을 할 때 이미. 그럼요. 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출세욕이 강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종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사표 내게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했을 거라는 거고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다 이사까지 다 뽑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딱 하자마자 10분 만에 딱 출근을 해. 과천이 어디서 기다린 거지. 제가 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10분 만에 딱 출근해가지고 10시간은 심사하는 척해. 그 다음에 이사들 다 뽑았어요.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대통령이 임명장 줬잖아요. 맞아요. 임명장 주기 전에 야권에서 야당이 국회 탄핵안 보고했어요. 그럼 임명장 대통령이 줬다고 그 사진이 버젓이 언론에 오르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하던데요. 이진숙 씨가. 이렇게 너무 밝게 쳐다보던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알았다고 하면은 임명장 수여식 사진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 근데 버젓이 탄핵안이 보고됐다는 거 알고 임명장을 수여해주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쫙 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만두지 마. 너 그냥 고생했어. 버텨. 버텨. 한 뭐 넉 달이 될지 뭐 다시 돌아올 거야. 6개월이 될지. 또 국민의당에서는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 사진을 버젓이 내보였다는 거는. 그런데 이진숙 오늘 현안 질의하는 과방위 회의도 불출석했어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허리가 왜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 출근길에 보면은 청사에 올라갈 때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 계단을 너무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의원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이게 실제로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맞는지 꾀병은 아닌지를 따져 묻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꾀병이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뭐라고 말하면 이번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의사들이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 그리고 하루가 뭐다하고 지금 의혹이 저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흘 동안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끝났겠거니 했는데 오늘도 이제 조간신문 보도를 보니까 대전 MBC 사장할 때 세월호 특조위가 동행명령장 발부했다면서요. 갔더니 우리 프로그램이랑 똑같아. 비상구로 나갔대. 그러더니 또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해서 호텔에 갔는데 그걸 자기 사비로 묵지도 않고 버카로 또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상품권도 산 적이 없다고 했는데 400만 원 산 거 드러났다잖아요. 그러니까요. 휴가 가서도 버카 엄청 긁은 거 다 나왔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쌓여가지고 수사기관에 근데 이분이 되면,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 왜냐면 2시간 동안 80명을 임원 면접을 봐버렸거든. 빠르고 신속하게. 계산을 제가 나름대로 산수는 좀 하는데 한 사람당 40초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물어봤더만 그 있었던 그 간부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냐.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인사 절차라고 하면 80명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컷오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배수로 뽑지 않습니까? 숙이죠. 뭐 6명이면은 18명, 뭐 3배수 딱 뽑아가지고 여기서 심층 면접 봐가지고 뭐 PT도 하고 요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2명이서 투표를 했다잖아요. 2명이서.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투표. 그리고 80명을 투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허리 아파도 요즘 시대가 어떤 줌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회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면 대리인이 나오던지. 맞아요. 다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두 명이서 방통위원이 5명이니까 원래는 야당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임 부위원장이 야당목이 한 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당목이 들어가면 이렇게 방문진이든 KBS 이사진 뽑을 때 지금 이거 알리바이 만들려고 투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펑하고 웃음이 나던데 원래는 이렇게 5명이서 투표하는 거죠. 그렇게 절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2명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이미 문제 될 겁니다. 왜냐면 지원자들 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이제 어쨌든 뽑았잖아요. 그 공영방송 이사진들도 보면은 이제 뭐 면면이 화려합니다. 여기 왜 검사 출신이 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검사가 상당히 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4분의 1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도 이제 검찰 출신의 임무영 방문진 이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분이 2022년 1월 18일에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한 발언이 제가 검찰에서 퇴직한 가장 큰 이유는 적화 통일이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경호 목사 집회에서. 아 이게 진짜 실수를 금할 수. 뭐 극우 뭐 태극기 부대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 전 분야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다. 뭐 진짜. 그거 아니 뭐 이무영 변호사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방송통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니 빨갛게 물들어서 여론전 할까봐. 그래서 가가지고 막으려고 했나 봐요. 아니 이런 분들이 실제로 방문진에서 MBC 대주주로 사장을 이렇게 또 입맛대로 바꾸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온다면 우리 오윤혜 씨 뉴스 하이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우리 비상구에서 편성 시간 좀 늘리시나? 오윤혜 편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공영방송 자체가 KBS와는 차원이 다르게 망가뜨릴 거라는 게 지금 MBC 구성원들의 예측이에요. 그럼요. 박문진 이사도 보니까 MBC에서 직접 라디오부터 해서 탄압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 다 깜빵에 안 가고 왜 여기서 막 살아와요?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우영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라디오 본부장 했어요. 네, 저도 그때 MBC 라디오 있었기 때문에 얘기들을 다 듣고 했었는데 이게 상식선에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겪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 됐다는 소리 듣고 파묘가 생각난다 그래요. 파묘? 무덤을 판 거예요? 뭐죠? 네. 갑자기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도깨비 너무 놀라시고 파묘다. 누가 나 누가 온 거 아니에요? 어머나. 다시 집중. 그래가지고 재밌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관 깨고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MBC 라디오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발언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증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예를 들면 뭐 손석희 시장이든 이게 국정원 문건에도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IO가
자기 머릿속에서 어떻게 방송사를 이렇게 해야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내부자한테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서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메모를 네. 해서 계획안을 홍보수석실에서 내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낸 거라고 그 아이오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근데 그 국정원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그 안에서 실행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손석희 앵커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계속 손석희한테 손석희 앵커 그만두라고 계속 압력을 넣잖아요. 근데 워낙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자를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시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취율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거의.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걸 깼어요. 깼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 청취율이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손석희 앵커를 만약에 그냥 쑥 잘라버리고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수족을 다 잘라버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종국의 시사평론가가 먼저 날아간 거예요. 네. 김미화 씨도 그때 하차했죠. 네. 김미아 씨는 그보다 먼저 하차한 먼저 거죠. 하차. 김미아 씨 하차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족을 잘라버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쭉 잘리고 그 다음에 PD 바꾸고 수족이셨나요? 김미아 씨랑 굉장히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실행했던 당시에 사람이에요. MBC 라디오가 청취율이 막 엄청난 압도적인 1위였다면서요. 김미아 씨도 그렇고 당시에 아침 새벽 네. 프로그램엔 뭐 엄청 흑자 성장을 수완집중이. 하고 아니, 있는. PD협회 만장일치로 제명 최초. 아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럼 언론에 발도 못 들이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사회 시스템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예. 다시 역사의 무대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딱 하나 남은 게 결국 국회라는 네.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네. 그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이라든가 뭐 방통위원장 네. 그리고 상임위원 이렇게 불러서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 한 풀이 이상의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오해 시점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진 까발려진 사실들을 고발하거나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고발했어. 경찰 조사를 해야죠. 대전 MBC에 고발을 해야 이제 조사를 하니까. 맞아요. 네. 고발하고 배임 뭐 이런 네, 것들 네. 다 청탁금지법. 고발한다고 검찰이 뭐 네. 조사를 하겠어요? 경찰이. 조사하겠어요? 경찰이.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지. 왜 이렇게 오늘 50번 100번인데. 아니 아니 것도 근데 아니고 아니 전달했을 약간 뿐인데. 좀 좌절감이 이게 느끼는 게 서글픈 예전에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 중에는 소신껏 수사하는 사람도 있고 개기는 사람도 있고 반기를 들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그냥 전부 충복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왜 개기면 그러냐면 자천당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면 장관급에 맞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품격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장관급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하고 싶겠냐고. 지지율도 낮지. 조금 뭐라고 화내고 경노하고 대노하지.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조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예. 모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고사가 아니라 거절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 갈 수 있는 분들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아래 단계에서 장관은 꿈도 못 꾸는 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션들에 대해서 다 감당을 하고 내가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나 장관 해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리더들이 다 이상한 똥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똥멍청이한테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때 호공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 이게 근데 너무 최근에-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고 저도 맞아요. 그때 당시에 겪어봤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지시할 때 상식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아무리 진보 보수군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또 언론에 있어서 이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도 이사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진영에서는 또 그걸 친정권 방송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거니까 뭐 윤석열 정권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절차는 지키려고 했고 사람은 채워서 심사는 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거라도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두 사람만 임명해도 그냥 다 결정해버려도 되고 박문진도 이번에 야권 인사 임명도 안 했잖아요. 그 회피 신청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야권 추천 몫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우린 임명 안 해? 그렇죠. 우리도 신청했는데 그렇죠. 야권 몫이라고 있잖아.
그럼 여권만 임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가서 이거 되게 서글픈 장면인데요. 가서 얘기를 듣는데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 보면은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쳐냈던 사람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MBC는 전체 조합원의 한 90% 정도는 언론 노조에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한 10%가 제3노조나 비노조예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 그 종족 학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지배를 해. 네.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때 했던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저기 좌천돼가지고 밀려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부장 임내하고 뜩 하고 와요. 와가지고 니는 할 거 다 했잖아 그동안에. 너는 가. 우리 못한 이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너가 만약에 그 위에 간부일 때 나한테 지시를 이행하십시오라고 말했으니까 나도 이번에 너한테 똑같이 말해줄 거야. 말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막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수가 그동안에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밀려났다고 피해자라고 막 악을 써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나와서.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확 한쪽으로 가서 일종의 피바람이 불고 나니까 다시 그게 원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방송사법이 통과되면 참 좋겠다. 저는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딴 거 몰라도 그거 하나는 해라 그냥. 그러면은 언론 탄압이란 비난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난 들을 것 같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거 못했다고 하는 거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못했다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도 우리도 똑같이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네가 집권해서 니네가 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유치한 논쟁이 돈다니까요. 버젓이 그 대단히 많이 외웠다고 하는 보수적 인사들이 이렇게 버젓이 얘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그러면은 늘 도돌이표처럼 늘 이런 상태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식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